사회문화 1단원 세 번째 시간 갈등론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캐릭터 하나 보고 갈게요.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은 이 그림 보자마자 치를 떨 것 같은데요. 악명 높은 캐릭터 둠피스트죠. 왜 갑자기 선생님이 이 캐릭터를 띄웠냐면 이 캐릭터 출시되자마자 오버워치 만드는 사람들이 갈등론에서 영향을 받았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캐릭터가 하는 대사가 갈등만이 사회를 진화시킨다 거든요. 갈등은 그런데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왜 갈등이 사회를 진화시킨다고 말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갈등론은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갈등론의 강점과 약점은? 입니다. 일단 갈등론이 왜 탄생한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기능론은 거시적 관점이었죠. 갈등론 역시 거시적 관점입니다. 거시적 관점.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죠. 개인보다 사회 제도, 구조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론도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갈등론자들은 기능론에 대한 아주 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탄생합니다. 자, 기능론을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죠. 기능론은 사회를 마치 뭐처럼 보죠? 사회를 마치 생명체처럼 보죠. 유기체. 생명체처럼 각자 사회 영역마다 맡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등론자들은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잘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공통된 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갈등론자들은 여기 이 지점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이 탄생했던 시기는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이렇게 미국 사회만 예를 보자면 이제 60년대 갈등론이 크게 유행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자,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아요? Voting Rights Now 그러고 있죠. 투표할 권리를 달라. 사진을 보니까 흑인들이에요. 이렇게 인종 갈등이 심각했고, 또 이때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여러 생각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심각한데 이 사회 전체가 이 사회 기능들에 대해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능론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리가 없죠. 이 갈등론은 사회는 절대 합의된 적이 없다고 봐요. 갈등론은 이 사회가 두 가지 집단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자, 중요하니까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이게 나오면 갈등론이구나 하고 알아채야 돼요. 지배 집단은 말 그대로 지배를 하는 집단이고 피지배 집단은 지배를 당하는 집단이에요. 이 갈등론자들은 어느 사회나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배하는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쓰는 자원이 있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희소하다는 게 뭐죠? 양이 한정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데 양은 한정적이라는 소리죠. 이 자원은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또 문화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권력, 문화적인 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인데
누군가는 이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능론자들은 이 사회가 합의된 사회라고 보죠. 그런데 갈등론자들에 따르면 이 합의는, 사회적 합의는 있죠. 사회적 합의는, 이거는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지배 계급만이 합의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만이 합의한 건데 마치 모두가 합의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배 계급만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합의로 보이게 할까?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배 집단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지배 계급이 언론에도 힘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교육, 학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정부도 애초에 지배 계급 편이고 그리고 대중매체, 뭐 TV, 영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다 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사상을 퍼뜨리고 마치 이 지배 계급한테만 유리한 내용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배 계급의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렵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갈등론자들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학교 입시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능론자들은 이런 게 어때요? 우리 사회가 합의된 가치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갈등론자들은 이거 다 뻥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배 집단들이 자기 부를 세습하고 피지배 집단은 사실 노력해봤자 지배 집단이 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믿느냐? 지배 집단이 교육, 언론,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상을 퍼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화 기생충에서 이 점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라서 말을 하기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이 잘 사는 가족과 그리고 반지하에 사는 하층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 하층민 가족이 계속 계획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하죠. 영화 내내 계획이라는 게 반복되는데, 이 계획이 그러니까 노력이죠, 일종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잘하면 우리도 상층민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어, 계획대로 잘 안 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어, 그런데 또 영화에서 보면 이 하층민들이 상층민들을 우러러보고 막 존경하고 그러죠. 어,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갈등론자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교육, 언론, 각종 문화에서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문화를 계속 퍼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맨 처음에 둠피스트 캐릭터 보여줬던 거 기억하나요? 갈등론자들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이 사회를 바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사람들이 합의된 것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 피지배 집단과 지배 집단이 계속 갈등하고 이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낼 때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일단 피지배 계급이 뭉쳐야 합니다. 뭉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뭐 급진파와 온건파의 해결책이 달라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는 급진적인 갈등론자들은 혁명을 사회 변화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혁명으로 이 사회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온건한 갈등론자들은 뭐 사회 복지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점진적으로 바꾸고 대중매체, 교육 같은 거를 비판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공통적인 점은 이 어쨌든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갈등론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봅시다. 자, 강점은 뭘까요? 기능론과 반대예요. 갈등론은 명확하게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을 나누죠. 사이다 같은 이론이에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갈등 현상을 설명할 때 갈등론은 유용합니다. 갈등을 잘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갈등뿐만 아니라 불평등, 평등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구조를 잘 설명하는 거죠. 반면에 갈등론이 잘 설명 못하는 거, 이거는 기능론이 잘 설명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항상 갈등의 모습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를 항상 지배, 피지배의 틀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합의된 모습을 설명하는 데는 약점을 보입니다. 합의를 잘 설명 못해요. 자, 그럼 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하면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둘 모두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시적인 이론임은 같으면서도 우리 사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능론부터 봅시다. 자, 기능론. 사회는 하나의 뭐와 같다? 생명체, 유기체 이런 거와 같다고 보죠. 생명체, 유기체와 같이 마치 생명체가 각 장기의 기능을 가지듯이 구성 요소 모두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이름이 기능론이죠. 그리고 이 각각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전부 우리 몸을 위해 기능하듯이 우리 사회 역시 통합을 위해 움직인다. 즉, 어떤 규범이 존재한다? 합의된 규범이 존재한다. 반면에 갈등론 어때요? 일단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갈등한다고 하죠. 왜 갈등해요? 희소자원 때문에. 그리고 합의된 규범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누구의 합의에 불과하다? 지배 계급의 합의에 불과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갑시다. 기능론에서 사회 갈등은 사회 문제 현상이죠. 사람이 병에 걸린 것과 같다고 봅니다. 병은 어때요? 빨리 치료해야 되죠. 빨리 치료하고 사회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반면 갈등론은 갈등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이 사회 자체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구조인데 갈등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 현상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드러내고 이 사회를 바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 봅시다. 한쪽의 강점이 한쪽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된다고 할 수 있죠. 애초에 갈등론이 기능론에 대한 반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기능론의 강점. 사회 통합을 잘 설명합니다. 질서와 통합을 잘 설명해요. 반면에 사회 변동을 갈등론만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능론은 우리 사회는 안정을 향해 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 모습을 옹호한다는 그런 비판을 때로 듣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기능론이 잘 설명 못하는 사회 갈등, 불평등 이런 거를 기능론보다 잘 설명할 수 있죠. 한편 기능론이 잘 설명하는 사회 합의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간과가 무시한다는 거죠. 좀 소홀히 한다. 그렇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모든 사회 문제를 전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으로 여기는 그런 좀 단순하게 본다는 그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배우고 상징적 상호작용론까지 합쳐서 세 가지 이론을 비교해 볼게요. 고생했어요. 그럼 안녕.